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대체투자 담당하고 있는 이경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2023년 PF 시장 점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현황 설명드리고 그리고 건설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PF 시장 보시기 전에 개발 사업에서의 전체 PF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F 시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계는 브릿지론 단계이고요.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때의 시행사들에게는 자기 자본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금융 주체들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참여하는 금융권들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이 토지 매입이 끝난 다음에 본 착공에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이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브릿지론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PF 이전에 브릿지론이 얼마나 잘 이제 원활하게 상환을 하고 본 PF에 진입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좀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는 거는 바로 이 브릿지론에 대한 디폴트 리스크 그리고 원활하게 본 PF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착공 단계에 진입을 했을 때에는 이제 금융권 대출, 뭐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상호금융 같은 전통적인 그런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그 이슈가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 경색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입주가 되면은 금융권 대출은 다시 일반인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은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PF ABCP 금리 추이를 보실 때에는 2022년 11월부터 이제 금리 자체가 폭등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레고랜드 사태가 이러한 일시적인 금융 경색을 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2023년 들어서는 뚜렷하게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제일 큰 거는 작년 10월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정책, 그러니까 50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라든지 뭐 체한펀드 가동 등이 실제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을 보시면은 일시적이나마 안정이 되던 PF ABCP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위험도가 다시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서 생기는 그런 일시적인 금리 상승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브릿지론에 대해서 원활하게 전환이 되지 않거나 연장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오히려 2023년 들어서는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서 이 브릿지론도 원활하게 유통이 되다 보니 전체 금리를 일시적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지언정 저희는 전체적인 PF 시장은 예전 대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크게 나아지는 것으로 그 추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작년 11월에는 정말 심각했던 것이 뭐 A2급 같은 경우는 이제 10% 이상 이제 높아지는, 그리고 보통 유통이 되면 20%에 육박하고 아예 안 되면은 이제 그 단계에서 디폴트가 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면은 이제 지금은 A2급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7에서 10% 정도에서 좀 무난하게 좀 유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A1급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선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 대비해서 좀 뚜렷하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부분 브릿지론이 연장이 되고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위험은 조금 지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업장별 그리고 시공사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겠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좋든 나쁘든 이제 모든 게 다 신용 경색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사업장별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지만 시장 기능 자체는 되찾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거는 항상 이제 신문지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PF ABCP가 지금이 최대다 하면서 굉장한 위기감을 좀 고조시키고는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PF ABCP 만기가 2023년 2월, 3월 이런 식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한데 항상 이 ABCP는 단기물이 많기 때문에 3개월씩 만기를 연장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만기는 최대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3개월물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현 시점이 만기가 최대로 보이지만 원활하게 연장이 되면서 오히려 4월, 5월, 6월 계속 그 시점마다 당연히 최대 수치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좀 뉴스에 너무 크게 위기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이 PF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얼마나 위기가 확산이 될 것이냐. 그래서 누가 참여 주체 중에서 누가 제일 큰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이게 전체 경제 전반을 흔들 정도로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냐. 이 위기를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위기랑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저희는 금융위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금융위기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상황은 당시에 금융위기는 단일 주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건설사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시공사들은 테이블을 보시는 것처럼 가장 공격적인 신용보강 유형, 그러니까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에 집중을 하면서 약한 시행사가 극단적인 상황에 좀 갈 경우에는 대부분 시공사나 저축은행이 모든 리스크를 다 떠안는 구조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억하기는 싫지만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는 뭐 대형사, 상위 5개사들도 이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PF 시장이 상당히 선진화되고 또 구조적으로도 위험이 분산되는 구조로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공사에게 이번 위기가 시공사의 리스크로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금융위기 때에는 대형 시공사들이 어려워지면서 이와 연계된 일반 은행도 이제 위기에 조금 노출이 됐었다면 이번 PF 위기 침체 사이클에서는 대형 은행 그리고 대형 시공사는 약간은 떨어져 있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 그러한 공격적인 신용 보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금융위기의 후유증 이후에 나름대로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공사의 본분에 충실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한 금융구조에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위험이 생기긴 했지만 책임 준공, 관리형 신탁 같은 경우도 이후에 탄생했던 새로운 PF 구조였고요. 그렇다면은 건설사들이 어떤 금융의 역할을 하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안 했다면은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첫 번째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신용 보강에 의한 유동화 발행 잔액을 보실 때 파란색 선처럼 증권사의 발행 잔액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은 이 잔액은 거의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의 공백은 증권사들이 주로 나서서 PF 금융구조를 짜고 또 증권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진 거는 이때 초대형 IB들 많이 나오면서 좀 이 PF 시장에 많은 확장을 했었고요. 또 이들의 역할이 정말 기여가 컸다라고 보는 것이 각각의 트렌치를 나누어서 그 트렌치마다 각각의 참여 주체에게 상응하는 그 수익 구조를 배분을 함으로써 이 PF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정말 다양한 금융권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7, 8년간은 한국의 주택 공급도 이러한 금융구조에 의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이 PF 시장을 둘러싸고 위험이 집중이 된다라고 우려를 하는 곳은 증권사 쪽이었습니다. 당연히 익스포저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권사에 대해서 위기감도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증권사가 다 PF를 늘렸다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 대비해서 PF의 규모가 굉장히 과중하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과도한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작년 하반기 11월로 경계로 해서 이제 정부의 50조 원 공급이라든지 또 다양한 PF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는 한 차례 이제 꺾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주제가 이제 건설사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갈 것이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사들의 신용 보강을 좀 확대 어디까지 했고 또 어디까지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시공능력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 기업 회생 절차 돌입을 하면서 한 번 더 위기감이 고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벤트가 이제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연쇄적으로 나타나거나 시장 전반, 시공사 전반을 뒤흔들 리스크까지 확대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위기 때 대비해서 건설사들이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그 비중도 많이 줄었고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본 PF에 대해서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장 개수는 일반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준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제일 취약하게 인식이 되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신용보강 비중은 12%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시면은 전체 부동산 PF에서 유동화 보증 기간별 보증 비중 추이를 보시더라도 증권사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초록색 선 건설사 같은 경우는 30% 내외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위험의 확대는 전체 총량 규모를 고려를 하더라도 매우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건설사들의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의 교훈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상위 5개의 건설사 같은 경우도 현금성 자산에 대한 그 금액은 역대 최대치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BBB급 이하 시공사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이 단독으로는 신용을 읽어주지 않기 때문에 신탁사의 책임 준공 보증이 추가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증을 이제 좀 오버랩하는 구조로 선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에는 시공사에게만 단일적으로 집중되었던 이 유발 채무는 지금은 PF 대주단, 1차적으로는 부실화가 되었을 때 정말 다양한 트렌치로 구성이 된 대주단에게 충격을 먼저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대주에게 미치는 그 충격의 자체도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이제 질문은 그러면 작년 말에 롯데건설이나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왜 뉴스화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좀 예외적이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 PF 우발 채무 규모가 일단 자본 대비해서 조금 비중이 높았던 과중했던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하필 그런 만기가 금융시장이 최고로 경색되었던 4분기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좀 나눠서 많이 집중이 되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심평기관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들 증권사에서도 이제 건설사를 볼 때 이 미청구 공사라는 항목을 상당히 유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청구 공사는 건설을 해줬지만 우리가 청구를 하지 전에 그런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회수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미청구 공사가 이제 매출은 늘어나는데 미청구 공사에 대한 비중도 이 매출 채권의 비중도 계속 높아지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사업장에서 현금이 원활하게 이제 회수가 되지 않고 있었던 좀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롯데건설도 계열사 중심으로 자금 확충을 했었고요. 계열사 중심으로 1.4조 원 정도 자금 확보, 그리고 이어서 이제 메리츠 금융그룹과 1.5조 원 규모의 투자 금융 협약을 맺으면서 단기에 상당한 자금을 좀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 보니까 이 크레딧 업계 그리고 PF 시장에서는 이 크레딧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양극으로 갈립니다. 물론 나쁠 때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어정쩡하게 좋다라는 얘기는 잘 없고 아주 좋거나 아니면 아주 나쁘거나 그러니까 이 두 개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확충을 해버리면은 갑자기 이들에 대한 신용평가 그리고 크레딧 업계에서의 신뢰도도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들의 이제 ABCP 금리도 좀 안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태양건설도 거의 똑같은 사례였고요. 여기도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들, 자본 대비해서 PF 비중이 좀 과했고, 그리고 하필 경색 때 작년 하반기에 좀 만기 비중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들도 이제 KKR로부터 4천억 자금 조달을 하고, 그리고 한투증권과 2,800억 규모의 금융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 오히려 신뢰도는 조금 개선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두 개의 이벤트 외에는 좀 상위 건설사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3월 6일 PF 대응 방안에서 보셨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반작용으로 더욱더 강력한 정책이 나온다는 사실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십 년간 금융시장도 많이 선진화가 되었는데 정책 차원에서도 어디에 불을 꺼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학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11월 9월 22일 레고랜드발 그 사태가 있고 나서는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있었고 이게 PF 금융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는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설사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도 좀 약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 PF 금융시장에 돈은 들어가면은 금리는 안정이 되고 이제 연장은 될지언정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0위권 내외의 시공사들이 좀 극단적인 사태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손실이 더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주택 개발 사업지,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은 담보물건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담보물건이 완성이 되어야 향후에 경공매를 통해서라도 순위별로 트렌치별로 이에 대한 자금 회수를 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또 그 사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연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공사들이 좀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뭐 대체 시공사를 구하는 거는 더 큰 자금 출혈이 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많은 금융시장의 경색을 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6일에 이 대책은 조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책을 보시면 PF 사업장 관련해서 자금 지원은 추가적으로 한 2.2조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증권사의 보증 PF ABCP 매입 확대, 그리고 PF에 대한 대출 확대를 산이나 기금 같이 정책 자금,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에 더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PF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외에도 두 번째로 건설사에 대한 관련된 자금 지원을 크게 늘렸는데 기존 대비해서 약 3조 원 정도 늘린 28조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 네 번째 보시면은 건설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CP에 대한 매입 확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건설사에 대한 대출도 이제 확대를 하고 특히 중소나 중견 건설사에 대한 이제 보증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신용 보강을 통해서 PF 사업장을 원활하게 가게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는 뭐 금융시장 먼저 끄고 그다음에 건설사들에 대한 자금 보충을 해주면서 담보물건 만들고 이제 다 중요한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펀더멘탈,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좋아져야 사실 모든 PF 사업장도 원활하게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작년에 대한 이슈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분양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서 사실 신용 경색이 제일 큰 위험이었고요. 그때는 좋은 사업장이든 나쁜 사업장이든 뭐 큰 건설사든 나쁜 건설사든 작은 건설사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장이 안 되거나 이제 극단적으로 브릿지론이 EOD가 나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그러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훨씬 더 이제 본 PF로 가기 전이나 이미 착공을 했었더라도 분양률에 따라서 좀 우려가 큰 사업장들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기초 자산에 대한 체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좀 대대적으로 청약 시장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구매력이 있는 주체가 오히려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약간 완화된 정책들을 좀 내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저희가 이제 극단적으로 건설사들에게 위험이 막 전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과거 금융위기 대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금융권들, 그리고 민간이든 이제 정책이든 이제 금융 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선진화된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NPL 펀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3월 6일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캠코 펀드 구조안을 보시겠습니다. 이 캠코 펀드는 이제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 PF 사업장에 대해서 캠코가 한 1,000억 정도 출자를 하고, 그리고 민간 금융권에서 또 1,000억 정도 출자를 하는 이제 반반 정도를 출자를 해서 이러한 펀드를 계속 만든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어서 주로 이제 PF 채권을 이제 매입을 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아이디어가 제 생각에는 작년 11월, 12월에 어려웠을 때 이제 메리츠나 이제 한투 같은 경우가 롯데와 태영건설에게 이제 금융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 PF 사업장에 금융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 시장에도 선순환이 긍정적인 선순환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금융위기가 많이 달라진 점은 정말 빠르게 전체 한 6,000개 정도, 그러니까 5,000개, 6,000개 정도 되는 PF 사업장을 작년 말까지 전수조사가 끝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제 그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량과 비우량을 이제 충분히 구분을 하고 이 비우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뭐 정크는 안 되겠지만 조금만 공급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는 사업장에 이러한 금융을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제 정상화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정책 자금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KB금융처럼 민간에서 스스로 NPL 펀드를 내는 그런 구조도 많이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가 보증하는 이제 브릿지론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이 고금리 갑자기 진입을 하면서 매우 어려워 보이고 뭐 경기도 나빠 보이고 이러지만 IMF 아니면 금융위기 이런 과거의 몇 차례 위기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점은 여전히 시장에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과거 위기 때는 계속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거의 자금이 고갈이 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정부나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책에 대해서도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은 지금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될지를 좀 안다는 점에서 이번에 사이클, 그러니까 침체 사이클은 비교적 약하게 한 2, 3년 정도면은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이 이제 분양 시장이 상당히 안 좋고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보겠지만 시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 2년 정도가 지난다면은 이 기초적인 분양 시장 자체는 많이 개선될 여지를 잠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국은 여전히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성장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5년간 정도는 30대 인구가 매년 5만 명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거 지난 10년간은 이 30대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였는데 이제 처음으로 올해부터 5년간은 30대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제 그들은 신규 주택 시장의 정말 강력한 주요 수요층으로서 좀 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미분양 수치인데 이제 과거 금융위기 대비해서는 현재 재고는 절반 수준, 그러니까 여전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최근에 1, 2월 정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미분양의 상승 속도가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공급을 많이 축소를 시키면서 2월에 대한 미분양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계획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기는 좀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착공 면적 자체도 지금 둔화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하듯이 진짜 우려를 해야 되는 거는 시공사들의 뭐 극단적인 위험 전이 이 가능성은 여러 장치
뭐 제도든 아니면 금융권의 그런 사업,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이든 이걸로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더 큰 위험은 정말 2024년 이후에 공급 부족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이제 폭등 리스크입니다. 공급이 이런 식으로 계속 줄다 보면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안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 다시금 주택 가격에 대한 그런 불안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늘 꾸준히 주택 공급이 매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좀 유지가 되는 것이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으로 정책적으로 여태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규제 완화나 그리고 인센티브 부여 등 좀 희망적인 그런 시그널을 저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